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I'm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주인공이 나머지다. 여러분의 일상. 우리는 독립운동과 청원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오늘 금요일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하는 두 분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의뢰 이상민 의원, 자유한국당 대전 동구 이장우 의원 두 분 모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예산 확충과 공무원 증원, 남북협력기금 등의 예산을 두고서 원안 유지와 대폭 삭감을 맞서고 있는 양측의 입장을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이용하시면 됩니다. 샵 2309번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5시엔 대세남에서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 두 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됩니다. 페이스북에서 대세남을 검색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정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제사보다는 제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제사보다는 제밥. 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네,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불법 선거자금 요구 폭로 사건과 관련해서 선거 브로커 변모 씨와 전문학 전 시의원이 구속된 바가 있었는데요. 어제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대전 서구의 방차석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연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요. 육동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촛불 정신이라고 자랑하는 개혁성과 도덕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예, 집권 여당이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야당으로서 비판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한 야당의 역할이겠죠.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그동안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어디에 있었냐는 거죠. 물론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그동안 당직이 이제 공석이었기 때문에 활동이 좀 미비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당직만 공석인 것이지 당 자체가 없었던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개별적으로라도 어떤 성명이나 그런 입장을 낼 수도 있었지만은 너무 주위 눈치만 보다가 이제 마치 물 만났다는 듯이 이런저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씁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대전에 물론 비단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많은 야당들이 있습니다. 이 야당들의 역할이 미비했다 이런 비판이군요. 네,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논평을 내는 당들을 보기가 좀 어려웠었고요. 근데 대전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동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시당 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사이만 놓고 봐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문제부터 내년도 생활임금 문제, 장애인 콜택시, CJ 대한통운 택배 하청업자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로 불거진 이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하청 구조 안전 문제들, 초미세먼지 대책, 청년 문제, 주택 가격 급상승 정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대전에 산적해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불거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내내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좀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등장하니까 마치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비판을 쏟아내는 건 아무래도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와는 좀 거리가 있는 정쟁을 위한 공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시민들은 정쟁이 아니라 진정 대전을 사랑하고 또 대전을 위해 진심으로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을 바라고 있다는 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정치권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좀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목소리가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양치기 소년으로 정해봤습니다. 양치기 소년이요? 네. 누군가요, 양치기 소년이? 네, 한국중부발전 서천건설본부가 철길 해체공사 과정에서 나온 그 폐레일을 헐값으로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서천에 있는 그 새로운 화력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에 석탄을 실어 나르던 그 간치역에서 발전소까지 14km 구간의 그 철길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그 폐레일 1,500여 톤을 철거업체에 4억 3천만 원에 매각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1kg당 290원 꼴인데 그 공매 사이트 온비드에서 거래된 폐레일 시세는 킬로그램당 평균 419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헐값에 판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 30%가량 할인해서 팔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뭐 세일 기간이었나요? 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공매 절차를 거쳤다면 총 그 2억 원가량을 더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 바꿔 말하면은, 이걸 사간 업체에는 2억 가량을 좀 더 번 셈이 되고요. 중부발전은 약 2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은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이에 대해서 중부발전 측은 한국 물가 정보를 기준으로 값을 매기는 등 적법한 그 감정과 내부 지침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에서는 가격이 너무 공정하지 않다며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 한국중부발전이 공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공기업이 글쎄요. 지나치게 이렇게 가격을 낮춰서 팔았다고 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혹이 또 제기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있죠. 예. 네네. 한국중부발전은 그 충남 보령에 본사를 둔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한국전력이 100% 지분을 소유한 공기업입니다. 예. 그 자산 총액이 작년 기준으로 9조 8,938억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영업이익만 해도 1,900억이 넘는 거대 공기업입니다. 그 공공재인 에너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 공기업인 셈이죠. 그런데 이 중부발전에서는 과거부터 여러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2014년도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받게 하고 그 전력 공급 단가 계약 날짜를 소급 적용해서 향후 12년간 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좀 취한 게 있었고요. 예. 이 과정에서 중부발전 구매 계약 담당자들은 업체로부터 골프, 향응 등의 제공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결국 이 일로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국민 부담을 초래했던 바가 있었죠. 이 공기업 비리는 결국 이제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데 있어서 중요성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정말 좀 화가 나죠. 그런데 중부발전 측은 그 향응 접대를 받은 거는 맞지만은 계약 이후에 일어난 거니까 그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 3개월 감봉 처분만 내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또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에는 직원 6명이 인사청탁을 위해 금품을 공유했던 일이 적발된 적도 있고요. 작년에는 그 총 사업비 6천억 원대의 그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 그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짓는 사업에서 중부발전 간부가 낙찰 순위 꼴찌였던 롯데건설에 유리하도록 평가 방법을 좀 변경한 직후에 골프 접대를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이후 롯데건설은 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결국 중부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그 롯데건설과의 유착 관계가 확인되었다면서 검찰 수사를 좀 의뢰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러니까 그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 과거의 여러 전력들을 비춰봤을 때 예. 양치기 소년이 떠오르는 게 무리가 좀 아닐 듯 싶습니다. 예.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제목의 영화와 소설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강심철, 송진애, 같은 제목, 영화, 소설. 우리 지역 최고의 독서광
한남대학교 강신철 교수와 위셋 충청권 사업단 송재현 연구원이 영화화된 소설을 가지고 비교해보면서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최초로 정 PD가 아닌 사람이 메인 진행을 맡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말 많은 정 PD보다야 낫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진행할 프로그램은 아힘 대표 코너 김윤기, 김태영, 김세환의 대전의 삼김시대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삼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소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요. 진보 정치인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행자가 바뀌니까 멘트가 좋네요. 다음은 평소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요. 보수 정치인 바른미래당 소속 김태영 전 부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뭘 몰라.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분은 평소 저와 친한 분인데요. 자칭 중도 정치인 바른미래당 소속 김세환 전 지역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강은선 기자님 진짜 반갑고요. 우리 빨리 끝내고 소주 한잔 먹으러 갑시다. 네. 어제 많이 드셨다면서요. 아니 뭐 누구는 친하고 누구는 존경하고 뭐 누구는 몰라. 와 이거. 제 소개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 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오늘 첫 자리여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태영 그 부위원장님부터 그렇게 난처한 질문을 저한테 먼저 하죠. 네. 네, 아니 어떻게... 뭐 되게 소신 있고 이제 그런 그 올고진 기자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고 계셔서 다행이네요. 김윤기 위원장님께서는 예, 제가 어려울 때 그 대전일보 노동조합 활동하는 거 뵀었고요. 예, 그래서 같이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또 정말 그 훈남이신 저희 또 김세환 지역위원장님. 저는 진짜 속이 깊고 또 술도 대차게 잘 드시고 중요한 건. 진짜 저는 한 20대 초중반 이렇게밖에 안 봤거든요. 야 멘트 세다. 근데 하여튼 실물이 나이보다 엄청 젊어 보이시는. 좀 짧게 합시다. 짧게. 네, 감사합니다. 네, 별로 이렇게 이런 말씀까지 나올지 몰랐는데 너무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언론에서 보수 대통합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차기 총선을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지 정계 개편이 이뤄질 거란 전망엔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계신데요. 일각에서는 결국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보수 세력이 통합될 거란 전망도 있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친박 세력은 결국 소멸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보수 대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보수 대통합, 이게 필요한 건가요? 필요하다면 가능은 할까요? 어찌됐던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보수 대통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생존을 하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의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겠죠. 다만 보수 대통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도 지역에 있는 세력들을 간과한 채 나온 얘기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합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보수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나마 생존하고 싶은 몇몇 세력들이 통합을 해서 본인들의 좀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저는 그 정도의 의미 이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보수 대통합 이야기는 사실상 이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뭘 해도 안 되는 걸 굳이 일을 이렇게 왜 벌리나 싶은데요. AS 받을 것하고 쓰레기통에 버릴 것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괜히 고쳐다가 창고에 넣어둬봤자 집도 좁은데 힘들기만 하죠. 엊그제 육동일 대전시당 위원장이 인터뷰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수가 그동안 내세웠던 안보, 반공, 성장의 가치는 시대의 변화와 맞지 않는다. 성장과 분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무한 경쟁만을 허용하다 보니 빈부격차와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다.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비대위를 100일 넘게 해오면서 이런 모습 전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대통합은 사실 뭐 필요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시고요. 먼저 우리 김세현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부분 정말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김윤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이제 보수 대통합을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보수 대통합은 물 건너 간 얘기인 것 같고요. 오늘 뭐 속보가 나왔는데 뭐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뭐 해촉된 걸로 나왔는데 낡은 보수는 국민들이 첫자리에 밟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가 이번 기회에 이번 총선 때 국민들이 진짜 작두질 제대로 해서 완전히 죽여야 새로운 보수가 탄생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보수 대통합은 그럼 이제 물 건너 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여기서 그럼 논의는 그럼 없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아니죠. 이제 아마 제3지대 어떤 그런 물결이 나오지 않을까. 뭐 통합을 한다고 해도 사실 이게 공천의 문제 때문에 또 이쪽 뭐 복당파라든가 친박 세력들이 다시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또 분명히 있고 또 지적하셨듯이 중도 세력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걸로 통합은 볼 수 없다고 보고 사실 또 이제 보수의 또 맹점이긴 한데 오야봉이 없어 이런 방송에서 오야봉 얘기가 좀 하기가 그런데 전 구심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정치권에서 통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떤 형태로든 뭐가 되긴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에 뭐 원하는 분들이 들어가는 정도? 그래서 뭐 이게 사실 뭐 대통합이 아니라 통합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냥 몇 명 정도 들어가는 수준에서 뭐 될 거니까 뭐 일각에서는 도로 박근혜당, 도로 새누리당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그렇게 붙이기도 민망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 총선은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새롭게 만드는 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어떤 식으로든 뭐 통합이든 뭐 덧치를 하든 뭘 하든 저는 분명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구 냉전 세력들이 남아있는 그 단지 지금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착시 현상을 본인들 스스로 갖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제일 야당이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도 어느 정도 유진을 하겠지 이런 생각인데 실질적인 국민들의 평가는 저는 이미 다 내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는 반드시 없어질 거고 그 없어질 정당에 어떤 중도 세력이나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들이 합류를 하겠습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굉장히 감각이 빠른 사람들이고 본인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합류할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하고요. 지금 민주당도 사실은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뭐 이런 얘기하면 코미디일 수 있지만 저는 민주당 자체도 진보정당이라고 요즘 보이지 않거든요. 뭐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각을 세우고 뭐 지금 저 우리 대전시장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도 지금 뭐 자기 뜻대로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랑 거의 뭐 보수 대통합이면 민주당 자유한국당 같이 통합해도 제가 볼 땐 이념적으로나 행위적으로는 크게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음 총선은 정말 합리적 진보, 선명한 진보를 만드는 정의당과 그다음 중도 세력의 삼지대에 남아있는 그 세력들의 싸움이 될 것이다. 또 그랬으면 좋겠다. 뭐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절대 그렇게 보진 않고요. 어느 정도 했던 그 소각적인 그 작은 정계 개편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밥그릇 사업이기 때문에 뭐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어느 정도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멀리 보지 말고 이제 대전 지역 점검만 보더라도 흔히들 빡킹이란 말을 해요. 이게 겹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만약에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근데 그것이 어떤 경선이라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뭐 하다 보면 거기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에는 아마 보수 중도 할 것 없이 좀 혼란한 어떤 그런 그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면요.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 대통합으로 가기보다는 여러 세력이 뒤섞여 이제 또 다른 정계 개편 정도로 이제 가는 모습이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김세환 전 지역위원장님하고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는 네. 어떻게 통합이 되시나요? 저희는 일단 지금 같은 당이기 때문에 네. 통합이 돼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갈라서지만 않아야 그 당이 통합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갈라서지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 김태형 위원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속단인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하고 합당되면 뭐 가실 것 같고 저는 뭐 그렇더라도 절대
함께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서로 이혼 도장 찍고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건 찬성은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선거 제도가 개편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개편은 이렇게는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보수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이 확실치 않을 때까지는 뭐 저도 뭐 여기서 끝까지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지금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부터 시의회까지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입에 뭐 지금 얘기할 것이 너무 많을 정도로 뭐 지금 뭐 김소연 폭로서부터 뭐 민주당이 뭐 온갖 뭐 비위 행위에서부터 적폐를 할 걸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음 총선에까지 국회의원을 다 민주당으로 시민들이 만들어주지는 않겠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건 뭐 거의 사회주의 국가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책연대라든지 반민주당에 대한 연대 이런 것들은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하고도 어느 정도는 보수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국가와 대전시를 위한 이런 연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정의당 싫은데요? 저쪽에 더 싫어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같이 좀 해보시죠. 문제는 사실은 뭐 이제 중도 얘기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중도 얘기는 언제 뭐 아주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죠. 근데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중도라고 하는 것이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런 입장에 서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당장에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딱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 걸 표방하면서 나와서 이제 뭐 민주당부터 해서 새로 창당하고 온갖 정당들과 온갖 제도들을 개혁하겠다고 전전하다가 결국은 뭐 이제 자유한국당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 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중도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 중도 정치인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보수가 자기를 변신시키는 어떤 그런 명분으로 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계 개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어쨌든 이 보수가 자기를 어떻게 변신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 촛불 이후에 전체 이 정치 세력에게 주어진 과제가 어떻게 혁신하고 변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도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바람에 부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다음 총선 전까지 어느 세력이 확실하게 자기를 혁신하고 이제 그 민심을 따르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체제로 태세를 만들 것이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네,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대전에 세 분의 의원이 계시잖아요. 이장우 의원, 그리고 정용규 의원, 그리고 이은건 의원. 네,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건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장우 전문가 장우영하고 친한 이제 거기 이제 그 뭐 좀 그 사무실에 좀 친한 후배들이 있어서 이장우 의원이 좀 요즘에 좀 그 안 하던 행동도 좀 하고 계세요. 그 SNS 활동도 전혀 안 하셨는데 한 2, 3주 전부터 페이스북 활동을 슬슬 하시더라고요. 이제 의정 활동하시는 모습들 이제 뭐 이제 이런 거 찍어서 올리시고 또 이제 또 우리 정 PD가 또 사실은 또 이제 대세남에 출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좀 많이 그 제가 볼 때는 마음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 조금 그래갖고 좀 활동 범위를 예전에 안 하시던 부분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은건 의원이 뭐 지금이나 걔나 뭐 지역에서 이제 뭐 이제 그 신년 뭐 가을 어디 놀러 가시면 가서 꼭 인사드리고 지방 행사 많이 참석하시고 이런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정영기 의원은 특별하게 그다지 뭐 바뀌신 모습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가장 많이 바뀌신 이장우 의원. 그런 칭찬보다는 좀 오늘 그 주제에 맞게 그 이장우 의원은 여기에 계속 자유한국당에 있을지 아니면 새로 그 조직을 뭐 만들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분이 갈 데가 있어요 거기 말고 당대표가 만약에 복당파가 잡는다고 하면 진밖에 밀어내려고 할 테고 진밖에 잡는다면 복당파 밀어내려고 할 테고 어차피 여기는 불보듯이 뻔하게 공천 문제가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장우 의원이 뭐 다른 그 계열 쪽으로 간다는 건 이제 과거의 발언서부터 본인의 행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모습으로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상상하기 힘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장우 의원님 같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없는 게 이미 뭐 본인의 어떤 정체성, 정체성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국민들 뇌리에는 이미 친박 계열로 다 이렇게 뇌리에 찍혀 있기 때문에 이장우 의원님은 아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정용규 의원님은 본인 스스로가 당직자부터 시작한
뼛속까지 보수인 이런 정치인이라고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아마 밖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은권 의원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를 안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러니까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게 맞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초선이시고 그분들에 비해서 또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구청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네. 명예롭게 구청장도 하셨는데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것이 말년에 편하게 이렇게 지내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보좌관 또 하셨던 분이고 정치인은 오래 하셨는데 세 분 다 뭐 이거보다 더 할 때도 자유한국당에 다 계시던 분들인데 사실은 뭐 많이 안 했어요. 갈 데도 없잖아요. 솔직히 어딜 가겠어요. 자유한국당 분들이 지금 맞아요. 받아주는 데도 없을 텐데. 그러니 뭐 제가 볼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이런 것들은 저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그분들도 이제 정치를 지역에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당선이 되기 위한 방법들을 찾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보다는 민주당 의원들과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다면 7개 지역구 중에 3개 현역이 있는 그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지역을 가지고 뭐 바른미래당이든 뭐 정의당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정의당이든 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구을은 우리 김윤기 위원장님으로 민주당 박범계 의원님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주고 뭐 서구갑은 뭐 김세환 뭐 이렇게 나도 좀 껴주라. 기대와 바람이 그냥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이은권 의원님 은퇴하시고 우리 김태호 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님 이렇게 봅니다. 어디까지나 희망적인 그 얘기지만 듣긴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은 뭐 어쨌든 정개특위도 구성되고 했으니까 우리가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나 입장에서 보면 선거제도 개편에 좀 노력을 해야죠. 네, 그렇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서구을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김소연 우리 시의원의 폭로로 인해서 줄줄이 구의원, 시의원, 뭐 우리 국회의원 보좌관님들 뭐 이거 전부 다 구속돼 있고 뭐 이거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구을은 싸움을 해볼 만하다. 그런데 서구을은 싸움을 해볼 만한데 그 정반대인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오리지널 진보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으로 갖다가 상대를 시켜야 승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구 바꾸시려고 강력하게 지역에서 제일 많이 겹친데 서구래요. 우리 또 김세환 위원장님 계시지. 이재선 전 의원 있지. 저도 윤석대 서구갑이구나. 거기 뭐 이영규 변호사 계시지. 거기도 서구갑입니다. 이영규 변호사도. 서구는 조성천. 조성천. 그다음에 양홍규 이렇게 선배님 계신데 그분들하고 박범계하고 붙이면 안 되고 김윤기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이네요. 박성효 전 시장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정치를 계속 하실까요? 저는 한다고 생각 듭니다. 이제 제가 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우리 박성효 전 시장님께서 다리를 놔주셨었는데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 친분도 있고 가끔 통화를 하게 그래서 지방선거 때 팀킬 하셨구나. 뭐 지금 뭐 이제 고진감래 기간인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그 유성애도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뭐 날개짓을 한 번 더 하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충원 한마디. 또 그만두라고? 제가 박 의원님 요즘에 부쩍 어디 행사장에서도 자주 만나고 뭐 상갓집 결혼식장이 가끔 만나면 얘기도 좀 하고 하는 사이가 됐는데요. 그 염홍철 전 시장님의 그 길을 잘 저는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마무리할 때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명예회복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하다 보면 그동안 공직자로서 걸어왔던 길조차 이게 폄훼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염홍철 시장님이 적정한 수준에서 정계 은퇴를 결정하셨듯이 박 의원님도 좋은 타이밍에 후배들한테 자리를 양보하면서 지역의 어른으로서 남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충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건가요? 염홍철이 될 거냐 김문수가 될 거냐 뭐 그런 건가요? 아니 박 의원님하고 무슨 뭐 악연 있으신가 봐. 염홍철 박성효 뭐 이렇게 아닙니다. 대변하시는 두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는 더 뭘 할 동력이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가 진행하는 김윤기, 김태형, 김세환의 대전의 삼김 시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나눌 두 번째 키워드는 경찰의 음란 사이트 차단인데요. 이에 대해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게 무슨 문제냐며 과도한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왜곡한 성문화를 조장할 수 있고 미성년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서 또 요즘 많이 나오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의 대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에 대해 삼김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 평소 음란 사이트 많이 보시나요? 평소에 음란 사이트를 제일 보지 않는 제가 먼저. 야, 갑자기 그냥 당했네. 초보자가 먼저 얘기해야 뒤에 전문가들이 얘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게 저는 참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참 아마추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명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IP 기술과 IT 기술이 국민들 스스로가 그래. 지금 이걸 차단을 해도 벌써 우회해가지고 몇백만 건 지금 다 다운로드 받고 다 해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가지고 시도를 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아마추어리즘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아니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는 박정희가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강한 정부, 정부가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이게 과연 진보 정권이 해야 되는 일인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효성 측면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2013년에 2천여 건이 던 몰카 그 피해자가 작년으로 치면 6천 명 가까이로 늘었답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몰카래요. MOLKA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거를 뭐 아마추어 포르노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이 현상을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가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를 바라봐야 되는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분명한 범죄이고 금지시켜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그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에서 6월에 이걸 조사한 바가 있어요. K디스크에서 불법 촬영 이 범죄 그 물들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검색어를 뭐 국산 노출을 의미하는 뭐 국노 이렇게 넣었더니 29,000건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국산 이렇게 했더니 이건 3만 건, 몰카 850건 이렇게 나왔는데, 한 달 뒤에 이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검색해 보니까 뭐 거의 없거나 한 20-30여 건으로 줄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이 찾기 어렵게 만들거나 이것을 보고 유포하고 찍는 것이 범죄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김용기 위원장님께서 음란 사이트 말씀하시면서 몰카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모든 음란 사이트가 몰카 영상은 이제 아니죠. 그 음란물 중에 몰카로 만들어진 영상이 있는 거고요. 이거 구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최고의 음란 사이트 경험자이신 김태형 위원장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문화적 그 소양이 좀 그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바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물론 두 분이 지적하신 부분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걸 차단한다고 해도 어떤 이게 현실적으로 차단 자체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또 물론 지적하시는 대로 몰카나 이런 범죄적인 부분들. 근데 범죄적인 부분은 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은 분명히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세계 각국에서 보면 이 포르노라는 것이 하나의 산업화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전문학을 보시면, 제가 술자석에서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엄청 많이 하죠. 네, 춘향전에도 보면 그때도 있었어요. 네, 다 거세대 사이트가 아니라 다 거세대 문학에 우리가 읽는 것들은 거기서 사랑과 이런 것만 듣진 않았어요. 저작거리에서 무슨 사람들이 사랑 타령만 듣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성애에 대한 묘사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요즘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대뜸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여성 가족부래입니다. 왜 너 그런 말을 하냐 했더만, 뭐 하면 단속하고 뭐 하면 못하게 하고 게임 못하게 하고 뭐 못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마강수 교수가 그 구속된 바가 있었잖아요. 즐거운 사라로. 그때 당시에 그게 어떤 게 문제가 됐었냐면, 여성의 성기안에 그 조그만 땅콩 하나를 넣고서 그걸 자위하는 행위 자체, 그게 음란물이라고 치부를 했던 거예요.
저는 어떤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고자 전체적인 문화 자체를 억압하는 것은 지금 표현의 자유라고도 보고 그리고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거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아까 김민규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행하고 거기에 피해를 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단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다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러한 사이트를 차단하고 감시를 하면서 이게 앞으로 더 나아가서 개인 사찰까지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좋은 의도로 시도를 하겠지만 나중에 더 시간이 흘러서 개인 사찰을 하거나 본인들한테 불리한 어떤 이런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을 차단하고 이런 것들까지 번지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일 수 있다. 지금 우리 양진호 우리 좀 심각한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음란 사이트 본인이 가서 그걸로 돈 벌고 또 그걸 삭제해주는 이런 기술까지 있는데 그 삭제하면서 또 돈 벌고 장의사. 그거 하면서 지금 직원들한테 앱 깔아서 개인 사찰까지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발상을 순수하게 했다는 건 좋으나 그게 그 이후로 더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는 것까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정부에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양진호 같은 사람들 제대로 수사해서 엄벌을 하는 것이 일단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권력에 대한 감시나 권력이 그런 법을 제정했다고 해도 일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적 수준과 관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이제 음란물을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르죠. 여기까지는 되고 저기까지는 안 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 아까 이야기했던 부작용들 있잖아요.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마치 이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것 또한 이상한 어떤 성적 욕망을 해결한다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이제 제작물들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 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고려가 필요하고 그것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여러 이야기들 나왔는데요. 일단 몰카가 범죄라는 거는 세 분 모두 다 이제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성인물을 어디까지 이제 허용을 해야 되는가 지금 또 이제 제작되는 성인물들이 굉장히 좀 여러 군데서 있는데 이걸 이제 합법적으로 본다면 어디까지 이제 이 수위를 허용해야 될까? 네, 먼저 김태영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카테고리가 좀 있어요. 크게는 하드코어와 이제 소프트코어로 나눠지는데 하드코어 쪽도 이제 보면 전문가 맞잖아. 전문가 맞지. 일본물하고 또 미국물하고 유럽물하고 좀 많이 틀려지고 요즘 소프트코어 같은 경우는 좀 중국계 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제 하드코어 같은 이제 개념을 조금 더 들어가면 갱뱅이라든가 집단 이제 파티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집단으로 하는 좀 이 방송에서 좀 부적절한 용어지만서도 이제 학대 비슷한 근데 이제 그것이 사실상 대부분의 작품들이 연기예요. 연기. 그렇게 세트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연기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실제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영상물들이 있어요. 그건 좀 단속해야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까지 거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애써 그 신체 부위를 가린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탈피해야 되지 않나. 일본 정도의 수준 정도? 근데 일본도 돌아가 보면 좀 집단 난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좀 모자이크 정도까지는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예. 네,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일본의 그 포르노 영상에서 네네. 그 집단물 말고 그 1:1 영상에서 그 수위를 어디까지 이제 허용을 해야 되고 또 모자이크는 어디를 쳐야 되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다른 게 뭐냐면요. 되게 유명한 방송국 아나운서가 성인물에 출연하기도 하고 오히려 또 성인물에 출연한 그 출연자가 공영방송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되게 관대해요. 그 나라 문화 자체가 이제 저희처럼 어떤 포르노를 이렇게 무시하는 터부시하는 어떤 그런 정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중요 부위는 모자이크를 하죠. 중요 부위는 모자이크를 하는데 실질적인 성행위가 진행되는 건 다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영상이 잡히니까 이제 그런 형태고 또 이제 미국에서 제작되는 형태를 보면 이건 정말 좀 뛰어난 작품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정말로 이제 아트 포르노라고 그래갖고 이건 진짜 제가 봐도 영상미가 뛰어납니다. 이건 작품이야 작품. 근데 나 뭔 얘기하냐 지금.
아니 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호기심에서 강의를 듣는 기분입니다. 저는 수위를 논하기에는 정말 그런 걸 잘 보지를 못해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아니 한 번도 안 봤어요? 아니 나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뭐 돈주왕 뭐 개인 교사 이런 건 봐봤어도 뭐 음란 사이트를 봐본 적은 없어서 논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아까 우리 김윤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연장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우리도 지금 사회적 합의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하는 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것도 본인들이 생각해서 갑자기 시작을 막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건 그러니까? 알겠고요. 그럼 수위가 어디까지를 이제 허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 얼굴 빨개질 정도? 이 정도면 안 되는 거죠. 객관성 없는 발언이야. 하여튼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것들이 북유럽에서는 성공한 정책입니다. 그거 왜 그랬냐면 그것들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국민들의 합의를 다 거쳤기 때문에 을의 전쟁이 아니라 갑, 을, 병이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시작을 하니까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도 갑자기 이런 수준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꺼낼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럼 수위는 그러면 북유럽 쪽은 조금 더 그 높은 합의가 됐다는 말씀. 그러니까 영상물 공론화위원회를 만들면 그렇죠. 되지. 네, 영상물 공론화위원회. 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마음의 준비를 정부에게 촉구하는 것이 더 빠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수위는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보여주려면 이왕 보여주려면 모자이크 처리 이런 거 필요 없이 뭐 화끈하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어디까지 보여줄 거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실제로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뭐 다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지 이제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처럼 또 다 뭐 무조건 안 보여주고 무조건 감추고 이것도 좋은 일은 아닌 거고 이제 다만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풀어갈 거냐라는 얘기가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자꾸 수위 얘기하시는데 이 포르노도 말이에요. 이제 어디 나오고 안 나오냐 외설이냐 있던 예술이냐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영상미, 감독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작품 중에 보면. 근데 이것을 가장 감동적인 게 뭐였습니까? 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하고. 근데 지금 얘기를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합법이냐 비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유통되는 경로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라넷 같은 것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 강간을 유도하고 막 권장하는 것 같은 그래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게 갖고 지금도 사실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제 헤비 업로더들에게 여러 가지 특혜들을 주면서 사실은 더 자극적인 영상을 계속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 어디까지가 불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요소들 속에서 피해받는 여성들이 나오고 그런 성폭력이 정당화되는 문화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통 구조를 깨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소비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것이 노출되어서 목숨을 내놓기도 하는데 이게 뭐 성인이 포르노를 보지 못하냐라는 식의 논리로 이게 마무리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몰카라든지 아니면 방금 이제 말씀하신 어떤 뭐 집단 강간이라든지 좀 이런 범죄적인 요소는 유통이 되면 안 되고 TK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이제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성인물을 작품으로 본다면 이게 규제하는 게 과연 올바른가라는 이제 측면에서 좀 살펴봤는데 제한적 허용을 하게 된다면 수위는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있어서 좀 말씀을 들어봤고 김윤기 위원장님께 대답을 마지막으로 듣고 정리 한번 할까요? 수위는 어디까지? 저는 뭐 노출 수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 보여줘도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꼭꼭 숨어봤자 금강유정 손바닥이다.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술래잡기. 22조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 그 폐해 현장을 강에서만 사는 남자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로부터 전해듣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아힘 시즌 6 정 PD가 아닌 강은선 기자가 진행하는 대전의 삼김시대 방송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김태형 위원장님? 아, 예, 참 좋았습니다. 신선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김태형 위원장님. 아, 예, 저는 싸우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요. 예전에 정 PD님은 저희들 셋을 너무 이간질시키고 막 싸움을 붙여가지고 하고 나면 막 진이 다 빠졌는데 우리 강은선 기자님의 차분한 진행으로 아주 편했습니다. 네, 김은기 위원장님께서도. 예, 드디어 진행자다운 진행자를 만났다. 예, 짧게. 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정진호화가 돼서 다시 한번 진행을 잘 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많이 긴장했는데요. 다행히 녹음이 무사히 끝난 것 같네요. 세 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정 PD께서 알아서 잘 편집해 주시겠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See you again. 아미백은 시그니처 정 PD님. 그러니까 보니까 맞아요.